안녕하세요. 자식이 뭐라고 이제 다 컸다 방심하다가 또 달달 들볶이고 파김치가 된 67세 여자입니다. 자식은 전생 원수라는 말, 애들 어릴 적엔 안 믿기더니 점점 아예 없는 말이 아니구나 실감하다가 지금은 제가 100% 확신을 갖고 주먹 불끈 쥐며 저것들 전생 원수 맞다 전파하고 다닌답니다. 연인 채널 여러분은 어떠실라나 모르겠네요. 제가 애딸린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는 우리 딸한테 다시 잘 생각해봐라 말렸다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정이 뚝 떨어지고 내가 공들인 아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큰 실망을 했답니다. 당시에 제가 들은 말이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돈만 밝히고 사람 됨됨이를 못 본다. 이러려고 나를 키웠냐. 엄마 시대와는 세상이 달라졌다. 내 행복을 이해 못하는 욕심쟁이 등등이네요. 딸이 어리지도 않습니다. 알 거 다 아는 32살 검은 잔나비 띠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놈의 가시네가 애미 가슴에 대못 꽝꽝 박다 못해 쥐어 뜯어 놓네요. 미신 같지만 원숭이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까불까불 잘 놀잖아요. 우리 지선이가 계산도 빠르고 민첩하고 빠른데 요게 또 단점으로 작용하면 과시하며 잘난 척을 하는 편입니다. 허세도 꽤 있는데 질투심이나 복수심이 강한 편이라 당하면 반드시 빚을 갚고요. 헤헤거리다가도 한번 틀어지면 또 금세 날카로워지는데 머리로 드는 생각이 보인달까? 뒷모습만 봐도 저것이 지금 울컥 꿍꿍이를 벌리다가 에이 금방 들키겠지 하고 포기하는 게 보일 정도로 투명한데 보통은 지 꾀에 지가 넘어가죠. 요거 어릴 때부터 지 언니 오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도 제법 하며 과자 좀 많이 뺏어 먹고 자랐거든요. 제 딸이지만 신뢰감이 그렇게 높은 애가 아닌데 결혼하겠다는 남자하고는 2년 6개월째 알고 지낸 남자인데 최근에 확 불붙었다고 합니다. 곧 죽어도 이 남자와 잘해보겠다고 악을 쓰는데 세상 어느 엄마가 초혼 딸을 애딸린 남자에게 주고 싶어 합니까? 게다가 지금 세상은 우리 때처럼 부모가 엮어주는 세상도 아니고 지들이 좋아서 연애하고 거의 100% 지들의 선택으로 짝 맺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들하고 갈라서잖아요. 그러니 사랑에 빠진 순간의 눈과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놈의 콩깍지와 호르몬 때문이지 하물며 제가 딸인 지선이 성격을 모릅니까? 이 와중에도 곱게 키워낸 딸이 2년 6개월 사귄 사이라며 당당하게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남자가 애 딸린 이혼남이라는 사실에 한숨이 늘어졌는데 제가 반대하자 언제 한번 슬쩍 보여주는데 지선이가 왜 그런지 알게 됐죠. 지선이보다 2살 많은 이 남자는 키가 187, 훤칠하고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얼굴도 조망만 해서 모델 같고 탤런트급으로 매끈한 데다 웃으면 한쪽에 보조개가 패이는데 애 딸렸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면 제가 버선발로 나가 맞았을 겁니다. 굳이 지선이가 홍보를 안 해도 그래 잘났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연봉도 꽤 된다는 것 알 정도로 차도 좋고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자가 아닌 애미의 눈으로 보는 이 남자는 영 호감이 안 갔습니다. 딱 여자 눈에 눈물 빼기 좋은 조건을 갖췄거든요. 큰 키에 준수한 외모로 만족하지 않은 이 남자는 뚱뚱하거나 멸치가 아닌 철저한 자기 관리로 몸매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어깨가 태평양 같고 허리가 우리 지선이만큼이나 얇더라고요. 이 옷걸이에 양복 걸치니 뒷모습만 보고도 여자가 줄줄 따를 텐데 얼굴 피부도 보통 남자 같지 않게 관리 엄청한 피부였습니다. 보통 이런 몽타주는 여자 등쳐먹고 사는데 연봉까지 부서에서 제일 높다고 하니 1등 신랑감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애가 있다는 지점에서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애초에 자기 이상형이라 처음부터 끌렸고 근 1년 반 동안 혼자 애태우다 저쪽에서 호감 표시를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냐. 지선이가 바닥을 뒹굴며 때를 썼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외모만 따지고 보면 이놈은 지선이뿐 아니라 회사 여직원 거의 대부분이 침 흘렸을 겁니다. 특히 이런 시선이 집중되는 존재를 힘들게 얻어낼 때를 즐기는 지선이 성격 특성상 여발한 듯이 공개 연애처럼 요놈 내 거다 유세 떨며 사귀고 데이트를 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지선이 얘는 원래 새 인형 사주면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점심 먹고 동네 돌던 애거든요. 각설하고 사랑에 빠진 지선이 말에 의하면 이렇게 공개 연애식으로 굴어도 군소리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단 둘이 퇴근 후에
한 달 동안 남들하는 평범한 데이트를 하고 진짜 본론인 결혼 전제로 궁합을 맞춰보고 그리고 나서야 요놈이 나 실은 애가 있다고 고백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꾼이란 겁니다. 될성 부른 놈 같으면 지선이가 공개 연애식으로 떠벌릴 때나 남들하는 데이트 시작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진도까지 다 뺀 후에 그런 말을 하면 여자는 마음이 약해져서 해롱되지 않겠냔 말이죠. 게다가 그날 거사 끝내고 술 한잔하면서 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자는 서류상으론 미혼이라는 점입니다. 지선이가 놀란 게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 이혼남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도 미혼남으로 이력에 결혼 건덕지나 애아빠라고 짚히는 구석이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뭔가 촉이 세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 혼인신고를 안 해서 서류상으로 미혼해 결혼 3개월 만에 끝난 처지라 혼인신고할 기회조차 없었다는데 이렇게나 잘생긴 남자애까지 낳고 어느 여자가 쉽게 헤어진답니까? 지선이가 이 남자의 허우대에 반해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반대로 그 여자는 그 허우대에도 불구하고 애까지 낳아놓고도 헤어질 정도로 이 남자에게서 정떨어진 거 아니냔 말이죠. 아무튼 전 부인도 혼인신고 안 해서 미혼 신분으로 애만 낳아 키우고 있다는데 이 남자는 친권 양육권 다 포기했지만 양육비로 90만 원 정도 다달이 보내주고 있다는데 지선이는 어차피 이 남자가 세후 450 정도 버니 신경 쓸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더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대체 뭔 짓을 했기에 친권 양육권 포기한 애비가 다달이 90만 원을 주냐고요. 유수번이 헤어지면 각자 인생 사느라고 자식 양육비 안 줄라고 혈안이던데 외모 벌이 성의권으로 뭐 하나 안 빠지는 34살 남자가 왜 어째서 6살 애기 양육비 보내주며 사냔 말입니다. 대체 무슨 큰 짓을 저질렀기에 말이죠. 그 여자라고 이 남자에게 안 반했겠나요? 사이에 애까지 있으니 버티면 될 텐데 어째서 씩 올리고 3개월 만에 헤어지고 혼자 애를 키우냐고요. 분명히 뭔가 껄쩍지근한 일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선이는 요지부동 무조건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데려다 키울 용의가 있답니다. 퍽이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였죠. 엄마는 몰라.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남자 인물에 반해서 그러는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야. 처음에 동엽 씨한테 그 이야기 듣고 다음날 내가 헤어지자고 했었어. 자신 없다고. 지금 엄마가 조목조목 짚은 것처럼 나를 가지고 논 것이고 간본 것이다.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나에게 통보를 했어야 할 중요한 사안을 그렇게 갈 때까지 다 가서 말한 저희가 괘씸해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고 헤어지려고 했다고. 그럼 잘 놀았다 하고 쌩하니 돌아서 뒤돌아보지 말았어야지. 왜 다시 붙었는데. 그랬지. 그런데 사람이 한결같더라고. 미안하다. 네 입장 이해한다 하고 헤어는 졌는데 나한테 여전히 잘해. 뒤끝 하나 없이 이제는 여자가 아닌 동료로 만나면 되는 거라고. 연애하던 것하고 똑같이 하는데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 우리가 갑자기 쌩해지면 입에 오르내린다고 그렇게 나 챙기는데 그 진실되고 자상한 모습에 다시 보이더라고.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한 번도 속상하거나 섭섭하게 만든 일 하나 없이 지금까지 만났거든. 그럼 이 마당에 속 뒤집을 것이 더 있냐? 폭탄 터트린 뒤에 삽질 아무리 해도 장난이지 기별 오겠냐고. 너야 이미 넘어가서 다 좋게 보이겠지만 내가 보기엔 음흉한 놈이야 그 사람. 입장 바꿔서 그 좋은 허우대에 벌이 좋은 남자를 왜 그 여자는 그렇게 쉽게 버렸나 생각을 해봐. 여자가 애벤 채로 시골리고 3개월 만에 헤어지는 게 쉬운 일 같냐? 그 여잔 뭔가 끔찍한 일을 보거나 당한 거야 그 사람한테. 게다가 매달 90씩 여자 주는 것부터 꼬름해도 여간 꼬름한 게 아니라고. 게다가 그 여자가 키우고 있는 애를 네가 왜 키운다는 건데 맹추야. 애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알아? 내 애도 힘든데 남이 낳은 애를? 이게 서로 결혼 이야기가 살짝씩 오고 가며 심층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지금까지 아이와 사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동엽 씨는 앞으로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도 상관없다는데 그렇다고 부녀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고 영영 없는 존재로 치기도 그렇잖아. 양육비도 보내주는 마당에 쫄릴 이유도 하나 없고. 그래서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귀여워. 애도 나를 엄청 잘 따르고. 그런데 아이가 삼촌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 전부인이란 사람도 누구 만나는 것 같더라고. 그 집에 도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양육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애 크면서 더 올려달라 그러면 돈 주느니 우리가 키울 수도 있는 것 같고, 나도 내가 애 낳아도 애 차별 없이 키울 자신 있어. 어차피 전부인이 키워도 언젠가는 만나고 드나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차라리 품으면 서로 좋잖아. 이제 내년이면 애 초등학생이니까 내가 아예 엄마가 되는 것도 생각 중이야. 별거 아니야. 외숙모 봐봐. 나도 할 수 있어. 남자에 미쳐서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네. 어디서 외숙모를 입에 올려? 이게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지가 감당해야 할 역경이 어느 정도인지 감도 못 잡은 게 감히 제 남동생 철을 입에 올리는 바람에 제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의 자식 키우는 것에 부정적이고 치를 떠는 것이 제 옳기 때문입니다. 못하냐고요? 아니요, 잘합니다.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해서 제가 미안하고 애잔하여 말리는 겁니다. 우리 지선이가 만나는 남자 수도 제가 훤하다 하는 게 우리 남동생이 그랬습니다. 한 동네 살던 우리는 학교며 직장을 멀리로 잡아서 우리 집 사정을 잘 모르는 올케를 남동생이 살살 낚아서 결혼을 했는데, 제 동생이지만 올케가 아까워서 저도 엄청 반대했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왔다가 만나서 둘이서 매일 한두 시간씩 통화하고 이후로 슬슬 남동생이 올케 있는 곳으로 찾아가며 진도 뺄 거 다 빼고 나서 우리 집과 올케 내에 결혼하겠다고 알렸는데 난리가 났죠. 실은 남동생이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조카가 있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송별 파티 어쩌고 하면서 좋아하지도 않은 여자애하고 일을 친 모양인데, 여자애가 부모에게 겁이나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다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은 그날 술이 떡이 돼서 그날 만리장성 쌓은 여자도 기억 못할 정도였던 데다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여자애하고 그렇고 그래서 애가 생긴 것에 충격도 받고 인생 망했다 싶었는가 내내 사고쳐서 15일 영창 꼭 채워가며 애를 안 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어쩝니까? 생긴 아이 거둬야지.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람들에게는 대충 먼 친척 조카라고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올리고요. 그렇게 몇 년 후 하필 우리 올케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결코 좋은 마음으로 속일 수가 없었던 게, 한 동네 사는 올케네 엄마는 우리 조카의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안 봤는데 음흉하고 교활하다며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게 사귀는 여자 없죠 하는 말에 그럼 호언장담했다는 것이죠. 저는 남자 반 접고 보는데요, 제 남동생 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놈 말에 의하면 하룻밤 실수로 재수없게 애는 있지만 사귄 사이는 아니었으니 거짓말은 아니라는데, 철저하게 모르는 집 여자애도 아니고 엄마 다음으로 우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장모될 사람에게 이 변명이 통하겠냔 말입니다. 자식에게조차 소문날까봐 쉬쉬하며 보호해줬더니 이놈이 자기 딸 낙할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아주머니는 청천벽력이었죠. 그리고 하나 알아두실 게, 참 사람 마음이나 감정이란 게 마냥 하얗고 검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참 그런 게 이놈이 애한테 못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키우면서 내가 아빠구나, 소위 핏줄 땡기는 것도 있고 잘은 하는데 밖에는 떳떳하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일단 법적으론 총각이니까요. 특히 여자를 만나거나 할 때 애 문제를 숨기는데, 올케에게도 마찬가지로 애를 숨겼다가 거사치르고 우리 집 그애 사실 내 아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만나네 만회했지만 결국 그 반대 무릅쓰고 결혼해 사는데 올케 고생이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요, 입으로 나불대는 것에 반에 반만 해도 세상이 평화로워질걸요. 이놈은 자 오늘부터 네 엄마고 이제부터 네 아들이야 잘 지내자 하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조카는 우리 엄마 아빠를 부모로 알고 지 아버지를 삼촌으로 알던 애잖습니까. 실제로 이놈이 새끼라고 집에 데려다 놓고 딱 삼촌 노릇만 했습니다. 막말로 기분 내키면 놀아주는 게 다해. 들어오면서 사온 치킨이나 던져주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삼촌이 아빠에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오늘부터 엄마 한다니 애가 수능을 합니까? 게다가 애 딸린 지한테 낚여서 결혼을 해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지. 올케가 엄마 노릇하면 네 애 아니라고 티내냐 눈에 쌍심지 켜고선 무조건 애 편만 된답니다. 그렇게 되니 분위기가 쎄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놈이 또 올케 마음 변할까봐 생각한 게 둘 사이에 애 하나 놓자는 거였죠. 남자는 사고 쳐놓고
무심하고 멍청할 데가 없습니다. 지가 일버리고 또 죽어도 자존심 상하긴 싫어서 여자의 희생을 한번 고맙다는 말로 퉁치면 끝입니다. 이렇게 남의 여자한테 나은 애 안겼으면 곧 죽어도 애 길러주는 옳게 편이 되어야 하는데 너도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왜 생색이냐 요 따위로 인간 같지 않은 짓거리를 했다 이 말이죠. 저는 신우이지만 우리 올케에게 그냥 다 때려치고 새 출발하라 했습니다. 내 남동생이 인생 희생할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대놓고 말하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당신들 숙제 떠맡아준 내 편이 돼야지. 여기서 진짜 노릇할 생각이면 인간도 아니라고 차라리 혀 깨물고 죽어버리라 했었지요. 그렇게 몇 번 이혼위기 겪고 올케가 신경성으로 몇 번 입원하고 조카놈도 점점 적응하면서 평온해졌는데 이건 올케 희생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동생하고 조카놈이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탱자탱자 놀고 있길래 제가 한 소리 했는데 남자는 모릅니다. 너 지금 왜 숙모처럼 한다고 그랬니?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너 숙모가 방글방글 웃고 있으니까 마냥 쉬워 보이냐? 엄마가 그랬잖아. 숙모 같은 사람 없다고. 내가 봐도 숙모 남의 자식을 내가 낳은 애처럼 차별도 않고 이뻐하면서 배려하고 좋은 엄마거든. 어릴 때부터 숙모가 지승이 성적 올랐다고 자랑하고 지승이도 숙모 없이 못 산다고 막 매달리고 하는 것 보고 대단하다 했었거든. 걔가 저번에 그러더라. 자긴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도 외삼촌이 죽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숙모 갈 생각하면 눈물 난다 하더라고. 솔직히 엄마보다 더 자상하고 좋아. 숙모 보면서 나도 저런 엄마 되어야지 했거든. 동엽 씨한테 애 있다는 소리 들었을 때 숙모를 롤모델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웃기고 있네. 숙모가 저것들을 껴안으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힘들어했는가는 모르면서 그 긴 세월 형님하면서 나 붙들고 엉엉 울었어. 네 숙모. 네 외삼촌도 무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 애 던져주고 오늘부터 네 아들 이러면 진짜 자식 되는 줄 아는 놈에 지승이 저것도 애가 옹심이 대단해가지고 밥에다 침 뱉고 지 엄마 찾아간다고 집 나가고 학교에서 애들 패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 도둑질하다 걸리니까 대뜸 네 숙모가 훔쳐오라고 했다고 거짓말했는데 그걸 또 네 등신 같은 외삼촌이 고지 듣고 지애 아니라고 애 인생 망친다고 달라들고 얼마나 더러운 꼴을 당하고 견뎠는데 외숙모처럼이란 소리래 이거사. 엄마 나 자신 있어. 외숙모가 한 거 내가 못할 리 없잖아. 조언도 듣고 나도 연구하면서 그렇게 아이 품을 거야. 우리 동엽 씨는 외삼촌하고 또 다르고 돈도 잘 벌잖아. 충분히 가정적이야. 게다가 힘든 일은 대충 사람 부려가면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어. 나도 내 애나 키우는 평범한 인생도 좋지만 그렇게 가슴 한 구석 뻥 뚫린 아이 사랑으로 보듬으며 사람 만들고 싶어. 지승이 달라진 것 봐. 이건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하는 것하고 또 다른 감동이더라니까.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이번 추석에 딩가딩가 놀고 있더라니깐. 실천 안 하고 나불대는 말을 믿냐? 지금도 저런데 나중에 장가가면 어쩔지 알게 뭐야. 당장 내 배 아파 낳은 네가 이렇게 친엄마 말도 안 들어먹고 지 인생 던지겠다고 고집 부리는데 어떻게 믿어. 남의 자식이면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는데 하필 내 새끼라 미래가 보인다고. 내가 너를 모르냐? 나 지금 딱 고1 때 바이올린 사달라고 조르던 그때하고 같은 마음이야. 친구가 바이올린 켜는 거 보고 멋지다고 몇 달을 밥도 안 먹고 학교 쨘다고 협박해서 사주자마자 너 어쨌냐? 바이올린 레슨 하루 만에 손가락 아프고 시시하다고 때려쳤잖아 이거사. 유치원 때부터 배운 친구의 노력은 안 보는 거야 그러게. 그런데 웃긴 게 우리들이 반대를 할수록 애들이 사랑인지 오기인지 불타오르는데 더 웃긴 게 그 집서 우리 지선이를 반대한다네요. 제가 이야기 듣고 참 이건 또 뭐냐 했는데 이 동엽이란 애요. 제 남동생보다 더 여자 힘들게 할 것 같은 게 얘가 우리 지선이한테 먼저 둘 사이에 아이를 하나 낳자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애가 여자니까요. 그러면서 아들 낳아주고 원래 있던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애까지 데려다 키우면 남매로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 아니냐면서 일생 고마운 마음으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우리 지선이를 반대하는 게 야심 있다고 엄마 품에서 잘 살고 있는 여자애 데려와 계모로 가정분란 일으키겠다고 싫어한답니다. 얼굴 보기도 전에요. 이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제가 이놈이 집까지 찾아와서 지선이와 허락해달라고 빌 때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반대한다 쳐도 자네 집서는 뭐 때문에 반대하냐 했더니 이 말을 하여 지선이가 펄쩍 뛰었죠.
내가 낳겠다고 했냐? 네가 제안한 이야기에 나는 당장 엄마가 반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데 그 얘기를 왜 대뜸하냐 물으니 자기도 그럴 줄을 몰랐다는 거죠. 당장에 저라도 애가 있는데 아들 새 여자가 자기가 애 낳을 생각부터 하면 싫을 것 같습니다. 어느 엄마가 이런 애를 믿고 애 있는 남자에게 딸을 짝을 지어주겠습니까? 물론 이 남자와 지선이를 묶어줄 생각은 아니었지만 저는 여자이니 누구와 결혼하더라도 애 엄마가 그냥 키우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더니 이제 손갈 나이는 피했으니 자기가 데려와야 하지 않겠냐입니다. 한마디로 이놈은 애를 사람으로 안 보고 소유물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지선이와 같이 여러 번 만났는데 둘이 잘 놀았다고 결혼을 하며 지선이 통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찾을 거랍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고 지선이에게 그만큼 잘해줄 거라는데 만나기도 전에 지 부모에게 내 딸 찍히게 해놓고 말은 청산유수였죠. 얼굴은 꼭 아나운서같이 잘생긴 데다 몸은 운동선수 같아서 방에 들어서니 형광등 100개 켜놓은 것 같기는 하였지만 뭐랄까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폼이 이미 지선이를 접수한 승리자 같은 묘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십사 찾아왔지만 여차하면 우리 제끼고 마음먹은 대로 할 것이라는 이미 지선이는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눈앞이 깜깜한 게 별것도 아닌 우리 남동생도 옳게 낚아서 친정 식구하고 절연 불사하고 이 지옥 구덩이로 굴러들어왔는데 제 남동생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허우대에 머리 능력까지 갖춘 요놈에게 빠진 지선이는 그 집 부모가 반대하지만 끝까지 지선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요 자식에게 감동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아들 낳는다고 했냐. 악쓰더만. 바로 죽어도 이 사람과 가정 이루어 이 사람 딸내미도 자기가 낳은 것처럼 이쁘게 키울 것이라고 악을 쓰는 바람에 골치가 자글자글했습니다. 외숙모가 있으니 자기도 해낼 수 있다는데 제가 봐서 아는데 옳게 정말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로 마음고생 심했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좋은 것에 묘한 오기까지 버무려져서 반대하면 그냥 자기네끼리 진행하겠다고 서슬이 퍼런데 사람이란 게 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감정의 동물인데 자식은 어미인 제가 백날 첫날 붙들고 늘어져도 결국은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선이가 좋아 죽는 능력되고 외모되고 학벌되는 애까지 딸린 남자를 어떤 여자는 애까지 딸린 상태에서 떼어낸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는 진실로 지선이의 콩깍지가 벗겨지거나 진짜 제 짝을 만나면 지같이 발등 찍은 걸 알 것이다 했죠. 아니면 본인이 주제 파악하든가요. 그래서 제가 이 동엽이란 남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하기 전에 지선이와 자네 딸하고 친해질 기회를 달라고요. 남녀도 데이트하는 것하고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게 다른데 애 안 키워본 애가 하루아침에 애를 키우는 게 가당키나 하냐. 애 입장에서도 새엄마한테 적응하게 딱 한 달만 우리 집에 보내서 같이 지내게 하자고 했죠. 모르겠습니다. 지선이의 엄마로 외숙모처럼 할 자신이 있다는 말에 딸을 너무 잘 아는 저에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잘난 놈 둘 다 좋은 생각이라며 노력하는 모습으로 자기네 집 설득하기도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선이가 6살이라는 그 남자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서 예의 바르게 배꼽 인사하고 예의를 차렸지만 저는 그래 대답만 하고는 쌩하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지선이가 할 일이었고 저는 조금도 도와줄 생각이 안 들어서죠. 그렇게 내 제한 한 달이 뭐랍니까? 2주일이 안 돼 지선이가 여자애도 못 키우겠고 남자하고도 관둔다네요. 애는 아주 보통의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균적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 독하게 먹고 안 도와줬어요. 애 식사부터 목욕, 놀아주는 것, 아침에 놀이방에 데려오는 것까지 모두 지선이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했고요. 일단 회사의 병가를 핑계로 안 쓴 월차의 연차까지 다 땡겨서 일주일을 징징대던 지선이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애는 내 애건 남의 애건 집중력이 10분을 못 넘기거든요. 이 아이도 그랬습니다. 애 아빠랑 같이 놀이공원 갔을 때야 관심거리가 풍부했고 또 잘생긴 자기 아빠도 있으니 같이 있을 때는 착하고 순하게 굴었겠지만 생판 남인 지선이와 생판 남의 집에 뚝 떨어진 아이는 처음에는 여기저기 들쑤시며 구경을 하다가 집에 보내달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애에게 지선이는 이제 내가 엄마야 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였고 저는 쾌재를 부르며 도와달라는 지선이의 눈을 외면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아줌마 운운하는 아이와 지선이는 내내 입씨름을 하였고 아이가 집어던진 장난감과 책으로 집은 엉망이 되었지만 저는 그 남자가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것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미안한 기색이더니 하루가 지나고 근 일주일 동안 이 모양이니 우리에게 점점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지선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으니 뭔가 도움을 주겠거니 기대를 한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뛰어다니고 바락바락 아줌마 하며 지선이를 발로 차댔는데 저는 아이가 배고프다 하면 딸 깨워서 밥 차리라 하여 애를 챙겨 먹이는데 애가 반찬 투정을 하자 처음에는 좀 참던 지선이가 애를 혼내자 말다툼 그리고 나름 만화 영화 틀어주고 쉬려고 하자 애가 눈치채고 집에 보내달라며 빽빽 울어대서 그날 큰 싸움으로 번졌지요. 동엽 씨는 어쩜 그렇게 무심해? 내가 당신 딸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전화라도 시간 맞춰서 해줘야지. 애가 나 엄마라고 해도 안 믿고 아줌마 하면서 무시하는 게 결국 자기 때문 아니야? 나가서 전화 한 통 없으니까 정말 잠깐 나 봐주는 아줌마인가 보다 하고 집에 가겠다고 난리잖아. 나 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아빠, 나 집에 가면 안 돼? 엄마는 어딨어?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저 마귀할멈 같은 아줌마가 밥도 더럽게 맛없는 소세지 줘서 다른 거 달라고 하니까 깍 하고 소리 지르더니 이거나 먹으라면서 라면 줬어. 할머니가 라면 먹으면 일찍 죽는다고 잘 안 먹이는데. 저 아줌마 나 안 사랑하는 거 맞지? 아빠 어딨냐고 우니까 비웃으면서 말 안 들으면 아빠 안 보여준다고 막. 야, 너 웃기다. 찌끔한 게 거짓말을 술술 하네. 내가 언제 그랬니? 야, 너 어디서 악을 써? 그러니 애가 안 놀라? 애는 거짓말 안 해. 너 이러려고 애 데리고 오라고 했냐?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우리 부모가 반대한다고 하니까 악감정 애한테 푸는 거 아니야? 애한테 별소리를 다 하고. 무슨 소리야 정말. 이 부녀가 사람 잡네? 하긴 너하고 애 보니까 부전여전이다. 같이 있을 때는 언니 하더니 말끝마다 아줌마 엄마라고 가르쳐주면 아니야 이 악마야 하면서 달려들고. 무슨 애가 변덕에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가? 아주 당사자 앞에서 없는 얘기 나불나불 하는데 기가 막히다 야. 이래서 애 봐주는 공이 없다는 거구나. 뭐? 무조건 내가 1순위라더니 내 말은 안 믿고 이 쬐끔한 게 짓거리는 말은 믿냐? 실망이다 이동엽. 나야말로 실망이야. 네 딸처럼 키워본다며 이게 뭐냐? 결혼하기 전에 얼굴 익히고 점수 따놓겠다더니 이게 점수 따는 거야? 너희 집에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공주처럼 깔끔했던 애가 지저분한 내복 차림이냐? 얘 이런 애 아니거든? 집에서도 공주 옷에 리본 묶고 있던 애인데 이게 무슨 너 얘 일 시키냐? 손도 거칠어진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우유 마시다 엎질렀더니 막 이렇게 눈 흘겨보더니 나보고 닦으라고 걸레 던져줬어. 그걸로 닦고 빨아서 널어놨더니 손이 아파. 배가 너무 고픈데 내가 흘리면서 먹는다고 잘 안 줘. 이따 먹으라고 막 뺐고. 얘 봐라. 행주였거든?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엎지른 게 아니라 부었어 얘가. 시리얼 자기가 싫어하는 맛이라고 대놓고 그릇 밖에다 대고 날 똑바로 쳐다보면서 우유를 부었다고 얘가. 처음 한번 애하고 친해지게 한 달만 키워보게 데려오게 했을 때 마치 물건 가져다 놓는 듯이 아무 고민 없이 그러겠다 하고 데려왔던 남자는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자기 딸 편을 들며 우리 딸을 어린애 학대하는 애로 몰아가더니 애를 안고 집에 갔습니다. 하긴 그동안 우리 지선이도 애 키우는 게 동화책이 아니라 공포, 노동이며 특히 지 엄마가 누군지 아는 애는 함부로 데려오는 게 아니란 것을 톡톡히 배웠지요. 그야말로 딸이라는 아이보다 저 남자가 한 모든 말과 역행하는 못 믿어온 행동을 지선이가 보고 느낀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려가고도 지선이와 그 남자는 무척 많이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이후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없는 말하고 일부러 싫어하는 짓이며 하지 말란 짓을 하며 말썽 피우고 속을 뒤집어 놨다고 이실직고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아이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아이하고 똑같이 바락바락 정면에서 아니거든 하고 따진 지선이의 어른스럽지 못함을 책망했고 지선이는 지선이대로 말도 안 되는 아이 말에 무조건 아이 편을 들며 오트집까지 잡는 남자가 실제로 육아를 하지 않은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때려쳤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더 빠른
단 2주 만에 볼 꼴 못 볼 꼴 보고 서로 학을 떼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연인님들 사연 들으며 우리 올케처럼 남의 아이 훌륭하게 키워낸 분들 이야기 들으면 남편도 참 아내를 적극 신뢰하고 마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선이가 택한 놈은 애 딸린 그 자체보다 자기 자신 말고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마 전처가 재혼하면 아이가 지한테 던져질 것 같으니까 지선이와 결혼하며 자연스럽게 호적 정리하려고 한 모양인데 자기의 주파날은 굴리면서 우리 지선이의 희생이나 아이가 느낄 충격 같은 것은 전혀 생각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놈 우리 눈치는 안 보는 듯이 건방지게 우리 지선이를 탓하며 애는 거짓말 안 한다는 신소리를 나불거리는 자에게서 딸을 지킨 것만도 다행이죠. 애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아무튼 짧은 시간 몸과 마음 고생으로 결과가 뻔한 불구덩이 뛰어드는 딸을 잡아서 다행입니다. 나 같으면 애 딸린 남자가 기웃기웃한다는 것부터 일단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지선이처럼 똑똑한 척은 해도 허당인 미혼 여성이 괜히 모성에 자극받아서 일생 눈물 흘리고 사는데 남자는 여자와 다른 종족입니다.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도 실상치 부모 집에 데려다 놓고 모시는 것은 그놈 마누라이듯이 진짜 애 키우는 남자는 연애할 시간 없으니 괜히 아버지답지 않은 남자에게 낚여 인생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하는 말 믿는 게 바보고요. 뭔 소리들 못한답니까? 저도 남편한테 별 몇 개 받았는데요 뭘. 아무튼 지선이는 된통 질렸는지 지 애도 안 낳겠다며 치를 떠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하마터면 늙음하게 팔자에도 없는 사위애까지 키울 뻔한 저야말로 시겁했죠. 32인데도 이러는 게 자식 농사라는 걸 우리 지선이가 알란가 한 곱이 넘긴 기념으로 입 좀 털어봤습니다. 저야말로 새삼 고마운 우리 올케한테 만난 것 들고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야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도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8살 차이의 형이 있었는데 형은 똑똑해서 마을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기로 모범생 형이었고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면서 방을 얻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대학 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각자 재혼을 하시게 되었고 더욱이 시골촌 동네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저를 함께 데리고 서울로 상경하길 바라셨기에 형은 기꺼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형이 저만 데리고 서울로 상경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같이 보내었던 이웃집 소꿉친구인 연소 누나와 전부터 미래를 약속하게 되면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동생으로서 예뻐하고 엄마가 밥을 떼면 항상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던 예쁜 셋째 딸이라 위아래 잘 챙기는 게 몸에 익었던 연소 누나는 형과 함께 저를 잘 돌보고 공부도 시켜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연소 누나도 형 못지않게 똑부러졌지만 본인 스스로가 대학까지 붙어놓고서 의미가 없다며 포기하였고 대신 그 등록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똑순이 중에 똑순이었죠. 난 대학 안 가. 공부는 못한다는 소리보다 안 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대학 붙고 등록금만 타낸 거야. 이 돈으로는 꼭 내가 좋은 아이템의 사업 자금을 만들어서 서울 가서 성공할 거야. 라며 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형은 이런 꿈 많고 든든한 연소 누나와 함께 서울로 오기 전에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식을 가볍게 올리고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었어요. 어린 부부가 된 둘이 얼마나 끈끈하고 좋았는지 형은 연소 누나와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대신 대학 졸업 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직장을 얻기 전까지는 애는 후회 갖기로 맘먹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 셋은 서울이란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다정한 연소 누나는 하루아침에 제게 형수님이 되었고 아직 형수님이란 호칭에 낯설었던 어린 제게 부드럽게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네가 편한 대로 부르면 되지 호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우리 불편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편하게 하자. 나도 형수님보다는 누나가 훨씬 정감있고 좋아.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기에 형과 누나는 제 보호자가 되었고 형과 결혼한 연소 누나는 훨씬 더 친한 사이인 친누나나 다름없는 형수님이 되었답니다. 우리 형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친누나 그 이상의 사이였어요. 어려서부터 워낙에 절친했기 때문에
저희 기쁨도 슬픔도 항상 같이 나누곤 했습니다. 형이 대학 진학한 후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며 가끔은 살다 보면 형수님과 형과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무조건 형수님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에는 형수님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털어놓기도 하고 또 실제로 누나가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네요. 누나 역시 형이 대학 다닐 때 옷가게나 카페나 이런저런 가게를 드나들며 일을 한 후 형의 등록금을 대주며 생활비를 대었고 형이 군대 갔을 때도 외롭지 않게 꿋꿋하게 저와 함께 지내며 마치 자식 키우듯 교육적으로 절 지도하다시피 노력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일찌감치 연소 누나의 마음을 알아 복덩이라고 지켜 세워주며 저더러 누나한테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딨냐. 정준이는 정말 여자 잘 만난 거지. 너도 이 다음에 연서 같은 색시 만나서 결혼해야 인생이 피는 거야. 정준이 군대 갔다고 연서 속 썩이지 말고 곁에서 말 잘 듣고 있어. 연서 말은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구동성으로 제게 말하는데 저는 그 덕택에 누나 말은 하늘인 줄 알고 살았고 형이 전역하고 취업했어도 누나는 형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누나 덕분에 저는 형과 달리 그닥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니는 의미를 알게 되며 보람찬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고 그것은 바로 공무원 공부였어요. 누나는 제 뜻을 알자마자 수능 문제집 대신 공무원 수험서와 강의를 끊어와서 제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새 제가 수험 기간 동안 여자친구가 생겨서 딴 데 눈 돌릴 때도 제 맘을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줬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무일푼인 저에게 탈탈 털어가며 돈을 빌려가고 잠수를 타버렸던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집을 찾아내서 돈을 받아내오기도 했고 제가 공무원 책값 벌어보겠다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는 형수님이 직접 나서서 사장과 단판을 짓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은 바로 형수님이었죠. 형도 저와 형수님을 우러러보며 엄지척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민준아. 이제 사회에 딱 발을 디뎠으니 험한 일이 많을 거야. 네가 자존감을 갖고 아무리 널 흔들어대도 넌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잘 살아야 돼. 나도 일 그만두고 막 사업을 시작했으니 우리는 첫 시작을 같이 하는 동지나 다름없어. 우리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알겠지? 누나, 아니 형수님은 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동지애를 엮고 저는 직장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형수님 말 맞다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만 제가 직장생활하고 형수님이 그동안 일하면서 얻은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바빠지자 조금씩 멀어지기는 하더라고요. 더욱이 제가 언제까지나 어린애는 아니었던지라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형수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것이 왠지 쉽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에게는 언제까지 저는 그저 철없는 동생일 뿐이었는지 그저 철없이 저를 보고는 했거든요. 고맙기는 했지만 뭔가 누나에게 더 깊게 터놓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힘으로 떳떳하게 지내고 싶은데 언제까지 형수님에게 신세를 지기가 싫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형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만나왔던 여자와의 결혼이었어요. 우연찮게 회식 자리 옆 테이블에서 인연이 된 여자는 세련되고 예뻤고 화목한 가정에서 곱게 자란 사람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각자 재혼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도 폐교되어 서울로 올라와 형의 보살핌으로 자랐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전했던지 여자 쪽 어머니께서는 전부터 절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인성은 보거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남자와 결혼해야지 가정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편견이 좀 지나치시긴 하지만 자기를 아마 실제로 보면 그 누구보다 밝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부모님 재혼이 뭐 그리 큰 흠이라고. 형과 형수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랐으면 됐지. 안 그래? 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 여자 얘기를 들으니 빈정이 상하면서 기분이 좋질 않더라고요. 그로 인해 몇 번이나 헤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저를 좋다고 매달린 그 사람의 사랑으로 나름 극복했으나 어쩌다 보니 처가 부모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혼인신고부터 먼저 진행하게 되면서 일은 더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여자친구가 먼저 징징거리며 저랑 결혼은 하고 싶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니 우리 책임질 일부터 먼저 하자고, 다만 먼저 애만 들어오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뒷목 잡을지도 모르니 차라리 혼인신고부터 저지르고 보자고 해서 따르게 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죠. 허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거기서부터 오는 분란과 갈등의 스트레스가 저에게는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형수님도 제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 버린 상황이었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하니 끝내는 처가 부모님 앞에 저와 형수님과 함께 서게 되었더랬죠. 형이 제 불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혈기에 빨리 결혼하고 싶단 마음에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덜컥 혼인신고부터 했나 봅니다. 저희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만큼 서로 사랑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기분 좋게 축하해 주기로 했어요. 사돈 어르신들도 못난 제 동생 사윗감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건 뭐 사람 앞에다 대고 대꾸도 안 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잔뜩 부어가지고서는 심지어 장모님 되시는 분은 열불 나신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아내와 내 불찰로 인해 형이랑 형수님이 그렇게까지 숙이는데 참으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남의 이목 생각해서 결혼식은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참 혼인신고부터 하니까 자꾸만 결혼식이 미뤄지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려고 날을 잡았는데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또 장모님의 언니 되시는 이모님까지 돌아가시는 등 집안에 여러 사정이 있어서 계속 식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핑계일지도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장모님께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저를 싫어하셨죠. 자기 딸에 비하면 저는 한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셨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내가 뭐 대단한 학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장모님은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특히 문제 삼으셨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대학을 안 나올 수 있냐며, 하지만 아내도 그저 그런 대학 디자인과 나와서 중소기업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나랏밥 먹고 있는 공무원이고 8급인데 대체 왜 저를 그렇게 못마땅하시고 고가워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물론 처형의 남편인 형님은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 저를 더욱더 안 이꼽게 생각하시고 형님과 저를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셨는데, 변호사도 요새 옛날에 비하면 많이 명성이 떨어졌는데 왜 자꾸 저를 후려치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특히나 본인을 많이 닮았다는 이유로 더더욱 둘째 딸을 아끼는 어머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장모님이 계속해서 저를 깎아내리기만 하시니 저도 그닥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또 아내에게 들어보니 나름 이유는 있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을 하는 게 맞았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내 맘대로 혼인신고를 한 게 괘씸하신 것 같아. 그게 다 당신이 날 꼬드겨서 부모님을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휴, 그냥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 사랑이고 나발이고 아내와 혼인신고한 거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걱정할까봐 항상 형수님에게는 아내가 잘해준다, 장모님도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만약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형수님 성격에 들고 일어설 게 뻔했으니까요. 예쁜 얼굴과는 다르게 의리 있고 남자다운 면이 있는 우리 형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참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무관심한 형과는 다르게 저를 항상 살뜰하게 챙겨줬으니까요. 민준아,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야 해. 숨기지만 말고. 네가 지금 네 차 흠잡힐까봐 그래서인지 나나 형한테 안 털어놓은 거 다 알고 있어. 네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솔직하게 말해주고 해결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진짜 마음 같아서는 장모님에게 모진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면 저는 유난히 형수님에게 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형수님이 제 일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마냥 그럴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꾹 참으면서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온전하게 부모님 대신 화목한 가정을 너무나 갖고 싶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도리어 형 내외에게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전 제 일을 스스로 하기 위해 어쨌거나 처갓집 식구들로 맞이한 거, 장모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장모님이 좋아하신다는 빵을 드리고 싶어서
유명 빵집을 찾아가기도 했고 백화점에서 예쁜 스카프도 골라 드렸습니다만 장모님은 그닥 탐탁치 않아 하셨죠. 아우 이게 뭐야. 유명한 빵집이라며 어떻게 이런 걸 사왔대? 센스하고는. 이 스카프는 다 보고 이래서 좀 가지고 있어야 보는 안목도 생기는 거야. 없는 집안에서 자랐으니 이런 걸 먹어보고 사봤어야 알지. 빵은 맛이 없다고 제 앞에서 버리셨고 스카프도 거실 소파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희 정성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슬프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막막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때문에 아내랑도 아주 여러 번 다투고 그저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달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형네 집에 가서 오랜만에 밥을 먹었는데 형수님이 선물로 받은 한우가 있는데 둘이서 먹기는 너무 많다면서 저를 초대한 거였습니다. 형수님은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저를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안 본 사이에 왜 이리 마른 거야? 무슨 일 있어? 걱정되게. 일은 무슨, 지금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뭘. 걱정 마, 나 잘 해내고 있어. 형수님이야말로 많이 힘든가 본데?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 걱정은 마. 생각보다 잘 돼서 곧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되면 누나가 어떻게든 너한테 힘을 실어줄 테니까 넌 잘 살기만 해. 알았지? 저는 형수의 감동적인 말을 듣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형님과 형수가 서로 투닥거리면서도 애정을 주고받는 것을 보니 흐뭇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나도 저런 부부가 되고 싶었는데 처가집 때문에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저와 아내의 관계가 왠지 가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와인도 한잔 했는데 형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형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형수님은 갑자기 와인 한 잔을 목구멍에 들이붓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 휴대폰 떨어져 있길래 우연찮게 내가 보게 되었는데 네 장모라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러니?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 절절매게 만들어? 너는 그동안 이걸 계속 당하고 산 거야? 형수님이 장모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것이었는데 아마도 장모님과 저는 답례품 문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먼 길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고 싶어서 답례품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장모님은 왜 그런 걸 굳이 하냐는 거냐며 돈이 썩어 나갔냐고 제가 이렇게 물러 터지고 맹하니까 대학도 못 간 거 아니냐 저를 매도했죠. 자기 딸과 함께 번 돈이면서 제멋대로 이런 데다가 쓰는 거냐고 하는데 막말로 결혼할 때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이렇게 걸핏하면 자기가 집이라도 한 채 해준 것처럼 굴었습니다. 진짜 화나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동안 민준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 아니에요. 다 내가 바보 같은 탓이지. 너는 왜 자꾸 너를 바보 같다고 하는 거야? 멍청하면 네가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할 수 있었겠어?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형수님은 너무 분해서 연신 씩씩대었는데 부모님보다도 더 제 편인 형수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우리 형수님을 속상하게 만든 것 같아서 괜히 제가 미안할 정도였죠. 우리 민준이 내가 어떻게든 길을 살려줘야겠어. 그래서 절대 무시 못하게 만들어줘야지. 라며 다짐했는데 저는 형수님의 그 뜻이 뭔지 결혼식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저와 아내는 한 달 뒤 늦은 식을 올리게 됐는데 형수님은 저를 최고의 신랑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근사한 비싼 시계와 예복을 직접 준비해 주더라고요. 변변치 못한 신랑감이라며 예물 하나 받은 것 없었는데 형수님이 그것마저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원래 제 결혼식 날 저는 제 쪽의 하객은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모님 역시 빈정거리며 알만한 투로 말했죠. 딱 보니 부모 서로 갈라진 모양새가 신랑 쪽에 하객이 얼마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신부 쪽 하객을 신랑석에다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식 날 꼴이 우스워질 것 같은데? 라며 코웃음을 치기도 하셨는데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수님이 준비한 덕에 결혼식 날 제 쪽으로만 화환이 한 35개는 왔고 형수님의 인맥으로 제 하객석은 이미 꽉 차버렸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니 장모님은 벙찐 것 같이 주위를 보다가 그것조차 맘에 안 든 듯 유감스러운 내색을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하는 사업은 쇼핑몰이었는데 다른 업체들과도 워낙에 사이가 좋다 보니
하객들 질도 대단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형수님이 발이 넓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라서 정말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처갓집 콧대를 팍 꺾어 주었던 거였죠. 형수님은 제 곁에 딱 붙어 있으며 행여나 우리 민준이 거슬리는 사람 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얼굴로 기세등등하게 지켰는데, 그런데 그런 형수님을 막내 처제가 알아보더라고요. 처제는 대학을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자퇴를 하고 여러 알바를 전전하다가 쇼핑몰을 열려고 했는데 형수님이 딱 눈에 들어왔던 거죠. 혹시 여성복 쇼핑몰 하시는 분 아니세요? 저 잡지에서 봤어요. 세상에, 진짜 영광이에요. 인터뷰 나온 기사도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시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우리 형부의 형수님이다, 이거죠? 우와, 진짜 이거 완전 대박이네. 처제는 제 옆에서 계속해서 형수님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고 있자 우리 형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은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조차 싫었나 봅니다. 허구한 날 무시를 한 사위가 사실 알고 보니 무시하지 못할 집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겠죠. 그래서 장모님께서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형수님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기껏해야 장사 좀 해서 돈 만진 거 정도인데 뭘 그렇게 소란스럽게 난리를 치는 거냐? 결혼식 때 괜히 시끄럽게 만들긴 하고. 장모님, 언제는 결혼식 때 제 쪽으로 하객 하나도 안 올 것 같다면서 생각만 해도 부끄러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객 많이 채운 거면 좋아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좋긴 무슨, 죄다 무슨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더구만. 교양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북적북적 하던데 네 형수님인가 뭔가 하는 사람도 말이야, 난 도저히 믿음이 안 가. 날 보면 윗사람이니 인사를 똑바로 할 것이지 눈 땡그랗게 뜨고 말이야. 역시 배우지 못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또 이런 식으로 장모님은 뻑하면 제 약점을 잡아채려고 했습니다. 대학도 못 간 거라면서 저를 들들 볶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평소라면 그냥 참고 지내려고 했지만 저는 그 화살이 형수님에게까지 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 형수님 저한테는 정말 친 누나랑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저를 얼마나 보살펴줬는데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인데 장모님이 왜 그렇게 막말하시는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는 장모님은 뭐 얼마나 배우셨는데요. 아내는요. 전 그래도 고졸이지만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에요. 요새 좋은 데 나와도 공무원 되기 힘든 거 아시죠? 사실 저 좋다는 여자 줄 섰는데 장모님 딸이 우겨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거 아세요? 저 그렇게 장모님이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확 내질러 버리자 장모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온몸에 화가 끓어오르는 듯 했네요. 보자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딸까지 무시를 해? 대학도 안 나온 네가 우리 승민이를 무시하냐? 4년제까지 나온 애인데 너한테 무시를 당할 만하다고 생각해? 장모님, 누가 들으면 무슨 승민이가 명문대라도 나온 사람인 줄 알겠어요. 지방대 가지고 너무 내세우신다. 솔직히 저 고등학교 때 저보다 한참 공부 못하던 애가 가던 대학교예요. 저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 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쿵쾅거렸지만 뭔가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한마디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대드니 기가 막혀 했죠. 그러더니 저보고 당장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잘 됐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장모님 얼굴을 안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비하하고 못살게 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나서 정작 제가 연락도 없이 지내니 장모님께서는 그 모습이 또 안 잊고 오셨나 봅니다. 아내가 눈치 보며 장모님과 연락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내 결정이 났던지 제게 은근슬쩍 입을 열더라고요. 자기야, 이번 주에 엄마가 집에 밥 먹으러 오라는데 그냥 우리 엄마 성격 좀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가주면 안 될까?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어? 이번 주말에 아내와 함께 꼭 처거에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아내가 설득하는 통에 왠지 장모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굳이 내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가게 됐죠. 도착하니 처형이랑 처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가 온 것을 보자 이제 너를 내가 잘근잘근 밟아주겠다는 식의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동안 네가 우리 집안을 그렇게 무시했던 거 너도 인정하지? 네가 뭐랬니? 우리 승민이가 무슨 똥통대학을 나왔다고? 어우 그만 좀 해 엄마. 나 똥통대학 나온 거 맞고요. 화해하러 온 자리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제 그만 좀 하고 사위 좀 예쁘게 봐요. 아내가 한마디 하며 나름 문을 띄우며 그만하라고 얘기했지만 장모님의 태도를 보자니 이거 다시 한번 한판 뜨자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 역시 피하지 않고 속에 있는 말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는 똥통대학이라고 한 적 없어요. 단지 제가 대학을 갔다면 거기보다는 더 나은 데로 갔을 거라고 했죠. 제가 그 당시에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안 간 거였지. 솔직히 저 대학 갔으면 서울권도 갈 수 있었어요. 하, 이거 봐라. 얘가 지금 한 얘기 똑똑히 들었지? 승민아,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애다. 네가 그동안 속고 살았던 거야. 네가 순진하니까 이런 애한테 당한 거지. 어쩜 이렇게 자기 와이프를 무시할 수 있니? 너도 네 언니처럼 제대로 된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어디서 이렇게 되먹지 못한 집안의 애가 우리 집에 와서는. 라고 말을 하자 참다 못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내와 처형 처제까지 그런 장모님께 질렸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정작 장모님이 공격했는데도 가족들이 본인 그라운드에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장모님도 새삼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딸인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이제는 처제에게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네 언니 이렇게 살고 있는 줄이나 알았니? 너라도 말리지 그랬어. 저렇게 막대 먹은 집안이 우리 사돈이 될 줄 알았으면 어이구 애라도 안 낳았기에 망정이지. 차라리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놈의 혼인신고만 안 했어도 내 딸 인생 이렇게 망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자 처제가 어이없는 듯 도리어 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언니처럼 대박난 인생이 어딨다고. 형부네 형수님 완전 대박이야. 그분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얼마나 대박인지 나 알아? 언니 완전 노났다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 솔직히 언니가 잘난 구석이 어디가 있어? 우리 집안은 또 어떻고 뭐 돈이 많기를 해? 사돈 어르신들이 안 맞아서 이혼해 각자 인생 살겠다고 재혼한 게 어디가 어때서 자꾸 그런 것 갖고 형부 힘들게 하는데 그게 형부 잘못은 아니잖아. 엄마 예전부터 괜히 억지 부리는 건 난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형부 구박도 좀 그만하고. 장모님의 얼굴이 계속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도 웃기고 아내는 자기 동생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별말 없이 맞아 하며 듣고 함께 맞장구 치는 것도 너무나 웃겼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줄만 알았더니 장모님 덕분에 새삼 사이좋은 사이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도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게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형수님에게 전달해 주니 형수님은 배꼽이 빠지도록 웃더라고요. 맹탕인 줄 알았던 제가 제법 받아칠 줄도 아냐면서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더라고요. 형수님에게 이렇게 큰 웃음을 주게 됐다니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장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날이 다가오고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처가댁에 가게 되었죠. 아내와 처형, 처제, 세 자매들은 못다한 장을 보러 급히 마트에 갔고 저와 형님만 남게 되었는데 특히나 장모님은 고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고 저는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르신들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시고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저를 보시고는 다들 인물 좋다, 능력 좋다, 승민이가 시집을 잘 갔다 하시면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러자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 장모님께서는 또 그걸 지나치지 못하고 이번엔 저에 대해 주저리 떠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위란 인간이 글쎄 지 와이프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승민이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대학 나왔다고 무시를 했다니깐요. 요즘 젊은 것들은 생긴 거로는 절대로 속내를 알 수가 없다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저런 사람인 줄 몰랐죠. 공무원 그거 옛날에는 거저줘도 안 했는데 그깟 감투 하나 썼다고 우리 딸을 아주 잡으려고 한다니깐요. 장모님이 정말 생각이 한참 못 미치시는 게 결국 저를 욕하는 게 본인 얼굴에 본인 침 뱉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 형님이 어이없게 장모님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왜 하필 네가 타겟이 된 건지 불쌍하다란 얼굴로 제 등을 툭툭 쳤죠. 갑자기 일순 손님들의 눈이 저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제가 나서기가 참 힘들었던 게
뭐라고 변명을 하면 오히려 제가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장모님은 목소리를 드높이며 떠들어댔습니다. 요즘 뉴스도 안 봐요? 공무원들이 요즘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막 나오잖아요. 뇌물도 받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니까 직업으로 사람 판별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해. 저거 부모님들도 저 내팽개쳐 재혼해서 형 부부 손에서 자랐다니깐요. 지 맘대로 혼인신고해서 우리 딸 홀려가지고선 분명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승민이 끼어낸 게 분명하다고요. 우리 딸이 워낙 부티나게 생겼잖아. 디자이너고. 부모가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내팽개쳤다고? 아이고, 공무원 사위가 그렇게 살았어? 딱하게 살았긴 했지만 나 같아도 맘에 안 들만 하네. 혼인신고까지 제멋대로 했다면 저같이 부모가 우스운 게지. 자고로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 그 집안을 먼저 보는 게 맞는데 나 같아도 우리 딸 줬으면 아까웠을 법했겠네. 정말 지치더라고요. 이제는 장모님의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또다시 당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괜히 엄마 아빠가 더 보고 싶고 또 형수님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못난 저 때문에 형수가 너무나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처제 처형 아내까지 세 자매가 외출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또 제가 주제가 됐다는 것을 눈치챘고 훅 올라왔지만 주위 어른들 시선도 있고 해서 최대한 곱게 반박했습니다. 아휴, 엄마 또 사위 뒷담하고 있었구나. 순 엄마한테만 유리한 내용으로. 넌 그게 무슨 소리니? 무슨 내가 뒷담화를 했다고. 척하면 척이지. 엄마 뒷담화에 우리 남편이 한두 번 당했어? 아니, 엄마가 그동안 우리 남편 얼마나 무시했어? 고졸이라고 무시해, 부모 없다고 무시해. 솔직히 우리 남편이 나보다 더 공부 잘했어. 공부 못해서 고졸인 것도 아니고 공무원으로 번듯한 직업 가진 사람인데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지. 우리 시부모님만 하더라도 서로 안 맞아 이혼하고 한 재혼이 뭐 그리 흠이라고 자꾸 재혼 집안 들먹이는데? 엄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혼인신고도 내가 우리 남편 좋아서 하자고 꼬드긴 건데 그걸 왜 우리 남편한테 덤탱이 씌워? 그러자 손님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아내가 제 편을 들고 나오니 제가 일방적으로 나쁜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말이죠. 거기다 처제가 제 편을 들어주어 아내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또 혹시 형부네 형수님 보고 뭐 나쁘게 말한 거 있어? 그분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더 대단하신 분이야. 이번에 중국까지 진출하는데 와,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데. 그러니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예의 좀 지키라고. 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 건데? 사실 저는 처제까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저랑 그렇게 친한 편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인지.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처제가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고 형수님에게 관심이 많았던 터라 하도 졸라서 다리를 좀 놔줬거든요. 형수님은 흔쾌히 처제와 만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준 모양이었습니다. 중국 쪽에 유통 판로가 필요한데 그걸 먼저 형수님이 도움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처제의 형수님 찬양은 더욱더 커진 거였죠. 저 진짜 형부 형수님 덕분에 완전 장사 대박 조짐이 보여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요령이 필요해서 인맥발로 넘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형부 덕분에 도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또 엄마가 억지 부리는 일 있으면 내가 엄마 입을 확 막아줄게요. 그러니까 형부는 걱정하지 말아요. 처제, 고맙긴 한데 장모님이 너무 서운해하시고 마음 상해하시지는 않을까 싶긴 한데 당신도 이제 그만해. 그놈의 대학이 뭔지 내가 진짜 지방대로도 갔어야 하는데 그게 장모님한테 많이 못마땅했던 것 같네요. 아우, 우리 형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엄마는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걸까? 형부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그동안 형부 무시했던 게 얼만데. 나 같았으면 이런 장모님 있으면 상종도 안 하고 그냥 확 이혼했을 텐데. 우리 엄마 자체가 워낙 못 배운 컴플렉스가 있어서 학벌로 차별하는 게 심하긴 했어요. 나 고졸이라는 것 때문에 엄마가 창피하다고 얼굴도 들이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인지 엄마한테 되게 쌓인 거 많아요. 앞으로 나도 이제 엄마한테 안 참고 다 말할 거예요. 내가 성공해도 엄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내에 이어 처제까지 제 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형은 강 건너 불구경이긴 했지만 뒤에서 형님이랑 함께 제 심정을 알아주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장모님이 저에게 뭔가 시비를 걸려고 하면 바로 아내와 처제가 저를 보호해주기도 했으니 이제 저는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전화를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도 저는 바로 대응을 했는데다
장모님은 그 후로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요일에 집안 분위기 좀 바꾸려고 하니 가구 좀 옮겨달라며 그날 휴가를 쓰든 어떻게든 오라고 말했는데 이걸 상식적으로 내가 가는 게 맞는 건지 장모님이 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네요. 장모님,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일꾼을 써서 일하세요. 나랏밥 먹으면서 잘못되면 장모님 따님 어떡하려고 하세요? 찰밥통 공무원인데 연차 좀 쓰고 오면 어때서? 난 돈 주고 밖에 사온 사람은 찝찝해서 안 쓰니 당장 달려와. 죄송해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 할 일이 산더미이니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 끊어주세요. 퇴근하고서도 못 가니까 기다리지 마시고요. 라고 이런지하에 딱 잘라 거절하니 더 이상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제게 전화 와서 거절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를 들쑤셔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또 저에게 막무가내로 한약을 주시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웬일로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약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임신을 막는 한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애 낳으면 절대로 안 돼. 혹시 알아? 우리 딸만 맘만 고쳐먹어서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애 낳으면 두고두고 발목 잡힐 텐데 내가 그 꼴은 또 못 보지. 혼인신고 멋대로 한 것처럼 애도 멋대로 가질 생각하지 마. 절대로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애 생기면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장모님, 그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애 낳는 문제는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아내한테 말씀해 보세요. 정말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시는가 본데 진짜로 승민이가 저와 이혼하면 더 좋은 곳으로 시집간다고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내 딸은 디자인으로 유학 보내서 좀 더 스펙을 쌓은 다음에 더 좋은 집안 사람과 결혼시켜서 잘 살게 할 걸세. 아무나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여자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내 딸은 자네 형수 같은 여자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아이거든? 대체 뭐라는 건지 장모님께서는 또 제 형수님을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듣자 하니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승민이도 지금은 애 낳을 생각 없으니 이 한약도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희 이혼을 시키실 생각이시면 저보다 승민이를 먼저 설득하세요. 승민이가 이혼하자고 하면 기꺼이 이혼해 줄 테니까요. 저 승민이한테 별로 미련 없어요. 장모님 같은 분을 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부담이 되네요. 저도 승민이가 저보다 좋은 남자 만나길 바라니까 제발 승민이 설득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쯤 되니 장모님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씩씩거리며 한약을 도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저와 제 가족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형수님은 뿌듯하다며 자기가 동생 하나 너무 잘 키웠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저는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형수님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수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죠. 고마워요. 나도 더 이상 빌빌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고. 아내가 그래도 내 편이 돼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내한테는 친정 엄마인데 언제까지나 나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로 지낼 수도 없을 테고 그냥 아내한테도 크게 미련 가지지 않고 순리대로 살려고요. 정말 나쁜 사람 같으니 네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 난리라니. 아, 속상하다 정말. 형수님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강하고 씩씩한 사람이었지만 형수님은 가끔 이렇게 눈시울을 붉힐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 좋아 힘들어 그날은 집에 들어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찾기 위한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마지못해 받게 되었는데 제가 형네 집에 있다고 하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또 엄마하고 한바탕 했다며. 우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둘이 가서 살까? 내가 정말 당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당신을 먼저 좋아해서 당신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아내에게 저도 모르게 싸늘해지며 장모님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곁에 있어서 차분하게 자초지정을 아내에게 설명해 주었고 이내 형수님께서도 장모님의 도가 지나친 언행과 행동에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동서 말 맞다나 우리 민준이하고 장모님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떠나 살면 좋지만 우리 민준이 직업이 공무원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아니면 어머니하고 인연을 끊는 방법도 있지만 천륜인지라 그것도 쉽지 않을 테고 지금으로 봐선 사돈어른 말 맞다나 이혼이 상책인 것 같아. 언제까지나 민준이가 장모님 등살에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 순 없는 거잖아. 사돈 말 맞다나 둘이 아이도 없겠다. 언제든 갈라서면 새 출발할 수도 있고 요즘 이혼 그거 흠도 아니야.
애 없으면 그냥 헤어진 연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데 어떻게 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본인은 절대로 저 없이 살 수가 없다 말하며 이혼 생각은 전혀 없다 했습니다. 본인이 친정엄마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미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소용없는 거였고 차라리 맘 같아선 매번 장모님하고 부딪히고 툭하면 집요하게 저를 힘들게 하는 장모님 때문이라도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뿐이었겠죠. 그냥 나는 당신이 나와 이혼해서 장모님 뜻에 따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바야.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온전히 당신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는 못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 이게 내 맘이니 당신도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내에게는 굉장히 쓰디쓴 충격적인 말이었던지 이내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집을 나가버리게 되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매번 장모님과 부딪힐 때마다 처제와 합심해서 제 편을 들어주어 힘을 실어줬는데 정작 제 입에서 이혼 소리를 듣게 되니 배신감도 딴에는 느끼겠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택하자니 끊이지 않는 장모님과의 잡음이 들리고 아내에게 절대로 친정어머니를 버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가 장모님한테 벗어나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내와 따로 떨어져 지내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진심으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내가 퇴근 시간에 맞춰 제 직장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날 함께 장모님 앞에 저를 데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엄마, 나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딸은 출가 외인이란 말 알지? 엄마가 날 어떻게 애지중지 키웠는지 잘 알고 사랑 줬으니 잘 알지만 난 이 사람 포기할 수가 없어. 이 사람 내 남편이고 우리 가정을 이뤘고 더 이상 엄마가 내 가정을 망치려 든다면 나도 엄마와 연을 포기할 거야. 미안해 엄마, 진심이야 이건. 100번을 물어봐도 내 선택은 이 사람이니까. 첫 번째 사위는 만족하니 세 번째 사위만큼은 꼭 엄마 맘에 드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나는 포기해줘. 난 내 가정으로 돌아갈게 엄마. 라고 아내가 장모님을 보며 서글픈 듯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장모님은 이에 충격이 크신 듯 비틀거리며 뒷목 잡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며 따져 물으셨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잡은 다음에 가자 여보 라는 말을 하며 어두운 표정으로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저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해준 아내가 놀라웠지만 이도 알고 보니 다 형수님 머릿속에서 나온 시나리오였습니다. 비록 아내가 장모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천륜을 그리 쉽게 끊을 수가 있겠어요. 다 장모님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아내는 진심인 것처럼 장모님을 한동안 피해 다녔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달래기도 하는데도 넘어가지 않고 한결같이 저만을 택하며 주관을 고집했기에 장모님은 결국 둘째 딸의 의지에 무너지고 마셨습니다. 형수님의 지략이 먹혔던지 뒤로 제 장모님은 저에게 거슬릴 만한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많이 줄었고 이제 웬만해서는 거의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이후에도 장모님이 제게 해가 가지 않게 단속을 하며 중간에 적극 개입해서 상황을 파악했고 언제 어디서나 장모님과 제가 단둘이 있지 않게끔 항상 장모님과 저 사이에는 아내가 끼어들어 장모님이 제게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었네요. 대신 처제는 형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쇼핑몰을 잘 키워나가 CEO로서 성공하게 되었는데 돈 한 푼 안 준다 할 때는 언제고 장모님 모피코트와 차를 한 대 뽑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그토록 무시했던 형수님의 도움으로 딸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은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성공하니 좋았는지 형수님께 감사 인사 드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사이 아내에게는 제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너무나 기뻐하며 태교에 지극정성을 들여 아내를 꼭 빼닮은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축하한다고 조리원비와 병원비를 두둑하게 건넸는데 그중 조리원비는 장모님께 드리며 산후조리를 부탁하면 어떻겠냐고 이제는 멀어진 딸과 친정엄마를 연결시켜 주려는 형수님의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사람 인생 참 별거 없는데 그래도 장모님께서는 자식 인생이니 더 완벽하게 꾸리게 하고 싶었을 거야.
보니까 민준이 장인어른께서 장모님 앞에서 꼼짝 못하시지만 밖에서 살림 차리시며 살아생전 장모님 속을 많이 긁어놓으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남편에게 의지 못해 딸들에게 희망 품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떵떵거리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려 하신 것 같은데, 이제부터 너희가 알려드려. 진정한 화목한 가정이 어떤 건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면 장모님께서 더 이상 미워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웃으며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은인 같던 형수님이셨네요. 하지만 완벽하기만 한 형수님도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직 성공의 길이 멀었다면서 아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형이 조카를 보고서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는데, 이번에는 형수님 가정에 어떤 파란이 올지는 모른다며, 그때는 아내가 형수님께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내심 상황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산후조리 도와주신 장모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좋아하시는 한우를 사가지고 가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장모님이신데 왠지 제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서로에게 상처로 남은 건 시간에게 맡겨야죠 뭐.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